중국이 만든 모든 나라가 지금 물 난리인 상황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누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2018년 라오스에서 시작된 일로 여러 나라 댐들의 연쇄 붕괴 위기, 그리고 한 중국인의 양심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6천만 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은 진정한 휴머니즘이 무엇인지 보여준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중국 국영기업 중국전력건설에서 20년간 댐 설계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 붕괴했을 때 저는 베이징 본사 3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죠. 그때 들은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 회사 부총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요. 기술 자료 제공도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2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처세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라오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는 보증기간 타령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K-워터에서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면서 전문가팀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전쟁 때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죠. 같은 엔지니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려오는 비용 절감 지시사항들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특히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콘크리트 강도를 조금씩 낮추고 철근 규격도 아슬아슬하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저개발 국가들은 몰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때는 회사 방침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오스 댐 붕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제가 설계한 다른 댐들도 위험한 건 아닐까요? 파키스탄의 디아머 바샤댐, 캄보디아 카포트댐, 방글라데시 티스타댐까지 모두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총 9개국에 걸쳐 있는 댐들이 혹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유엔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1대1로 참여댐 시설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균열 징후가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약 6,20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죠.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참여한 설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라오스 현장에 기술자문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구 작업을 돕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팀이 뭘 하는지 감시하라는 뜻이었죠. 부장이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 빼가려고 할 텐데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요. 또 그들이 뭘 하는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무더운 열기와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팀장인 박정우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 선생님도 엔지니어시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아시죠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박정우 씨의 눈빛이 참 진실해 보였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한국팀이 댐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랐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분석 기법이 우리보다 훨씬 정밀했거든요. 3D 스캐너로 균열 상태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하고 초음파 진단으로 콘크리트 내부 구조까지 살펴보더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유관 검사와 간단한 타음 검사 정도만 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자세였어요. 한국팀 엔지니어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도 현장에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박정우 씨가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루라도 늦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감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 대비 23%나 미달되어 있었어요. 철근 간격도 규정보다 15% 넓게 배치되어 있었고요. 가장 심각한 건 댐 상부 30cm 지점에 수평 균열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댐 전체에 걸쳐 발견된 거였어요. 박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원래 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기술자 대 기술자로서 도움을 요청한다면서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설계도와 실제 시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뜻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제가 가져온 설계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원본 설계도에는 분명히 더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C30급 콘크리트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C25급을 사용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변경된 거였죠.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공된 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라오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내부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서 각종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비용 절감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내부 지침서였어요. 접근 권한이 부장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동료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안 한 상태로 발견한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GDP $3,000 이하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시방서 완화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콘크리트 강도는 15%까지 낮춰도 된다고 되어 있었고 철근 간격도 20%까지 늘려도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도적으로 핵심 기술을 제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숨은 제어 시스템의 핵심 코드는 절대 넘겨주지 말고 유지보수 매뉴얼도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심지어 고장날 만한 부품들은 일부러 수명을 짧게 설계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표시된 타겟 국가 목록이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스리랑카까지 모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GDP가 낮고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거였습니다. 즉,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20년간 해온 일이 이런 의도였다니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댐을 설계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회사 지시를 따른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고요.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캄보디아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카포트댐 근처 마을에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균열이 간 댐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물이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회사 업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정호 씨에게 제가 가진 내부 자료를 모두 건넸어요. 이걸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고 함께 사람들을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간 쌓아온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게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한국팀과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공한 설계 자료 덕분에 그들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어요. 카포트댐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댐 기초 부분에 예상보다 큰 공동이 발견됐고 콘크리트와 안반 사이의 접합 부위도 설계와 달리 시공되어 있었어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드론을 이용해 댐 전체를 촬영하고 3D 스캔으로 정확한 도면을 만들더군요. 그 다음에 초음파와 전기비저항 탐사로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저도 개인 자격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자문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팀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박정호 씨가 특히 고마워했던 건 제가 제공한 지질 조사 자료였어요. 댐 건설 당시 실시했던 보링 데이터인데 이걸 통해 기초 지반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강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건 한국팀의 안전의식이었어요. 작업자 한 명 한 명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위험 구간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회사 작업 방식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또 현지 인력을 고용할 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어요. 우리는 늘 최대한 싸게 부리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48시간의 집중 작업 끝에 응급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고압 그라우팅으로 공동을 메우고 탄소 섬유로 균열 부위를 보강했어요. 마지막에 수압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한국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돈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댐을 지어줘서 고마웠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도와주고 중국 기술자도 함께 해줘서 더욱 감사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과 이익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박정호 씨가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에는 떳떳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회사에서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부장이 따로 불러서 파키스탄 출장을 명령했어요. 디아머 바샤댐에 문제가 생겼으니 즉시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시하는 사람도 함께 보냈어요. 회계팀 과장인 왕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뭘 하는지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네일룸 젤룸댐 상부에 50cm가 넘는 대형 균열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몬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팀도 이미 현장에 와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입국이 지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키스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공항에서 한국팀을 환영하는 행사를 연 거였습니다. 80세가 넘은 노병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한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5년 전의 우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현장에서 박정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균열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강풍이 불고 있어서 작업 조건도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도가 높아서 산소도 부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밀한 보수 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왕민 과장이 저에게 계속 압력을 가했어요. 한국팀에게 우리 기술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 지시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제가 알고 있는 비상배수로 위치 정보를 박정우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댐 설계 당시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 같은 건데 이걸 이용하면 수위를 급격히 낮출 수 있었어요. 박정우 씨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 정보가 없었다면 작업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왕민 과장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는 즉시 베이징 본사에 보고했고 저에게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현장에 남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각오였죠. 그때 파키스탄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국팀의 작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제게도 명예자문위원 자격을 준다고 한 거였습니다. 70시간의 사투 끝에 보수 작업이 완료됐을 때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총리는 한국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 박사님은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국경을 넘나드는 휴머니즘을 보여줬다고요. 그 순간 왕민 과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키스탄 참전 용사 한 분이 제게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도 진짜 친구라고, 함께 사람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일이 국제뉴스로 퍼지면서 저는 완전히 회사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도움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까지 함께 가달라고요. 케냐의 투르카나댐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댐인데 X자 모양의 대형 균열이 발견된 거였어요. 게다가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야생동물도 많아서 작업 자체가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사이족 전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마사이족 추장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당신들은 물의 의사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전사들이 창을 들고 작업 현장 주변을 경비해줬어요.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들에게 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저장하는 신성한 곳이었거든요. 한편 중국 대사관에서는 계속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케냐 정부의 차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케냐 주민 3만 명이 대통령 궁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말이에요. 결국 케냐 대통령이 우리 팀의 작업 지속을 승인했습니다. 5일간의 집중 작업 끝에 X자 균열을 완벽하게 봉합했어요. 특수 에폭시 수지와 탄소 섬유를 이용한 보강 작업이었는데 오히려 원래보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자 마사이족 전사들이 전통 춤을 춰주었어요. 그들의 축복 의식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길길 게뎀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댐 기초 부분에 거대한 공동이 발견된 거였어요. 지하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특수 그라우팅 작업으로 공동을 메우는 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지하 30m까지 들어가서 작업해야 했거든요. 박정호 씨와 저, 그리고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이 함께 팀을 이뤘습니다. 72시간 연속 작업 끝에 모든 공동이 메워졌고 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대합창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군가와 에티오피아 전통 노래를 번갈아 부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엔지니어에게는 국경이 없다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중국도 한국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박정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의 진정한 자세에 대해서도요. 저는 오히려 한국 팀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답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사이족 전사들의 방패와 에티오피아 노병들의 떨리는 음성, 그리고 그들이 건네준 훈장.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승진이나 보너스보다 소중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도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어요. 미얀마는 군부 통제 지역이라 입국 자체가 어려웠고 스리랑카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미얀마 상황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군부에서 외국인 기술자 입국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 시민사회에서 비밀리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댐이 붕괴되면 하류 10만 명이 위험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박정호 씨와 저는 배낭여행객으로 위장해서 몰래 입국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정말 떨렸어요. 가짜 여권은 아니었지만 목적을 속이고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댐 상황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균열이 댐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미얀마군 공병대 소령이 내부적으로 협력해줬습니다. 그 소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군인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댐이 무너지면 자기 가족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1시간만 시간을 달라는 마지막 협상 끝에 극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인간 방벽을 만들어서 군부의 접근을 막아줬어요. 밤새 작업하는 동안 마을 여성들이 차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작업이 완료되자 SNS에서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미얀마 젊은이들이 올린 거였습니다. 중국 기술자도 함께했다면서 저에 대한 고마운 메시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스리랑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한반도 항만과 연결된 댐이라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어요. 우리 기술자가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즉시 철수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불공정한 차관 계약을 재협상하라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내건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한 발 양보해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승인했어요. 베이징에서 감시단이 파견됐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스리랑카 댐은 집안 침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마이크로 파일을 이용한 집안 보강이 필요했어요. 이건 정말 고난도 기술이었는데 한국팀의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도 지질 데이터를 제공해서 최적의 보강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보강 작업이 완료되자 스리랑카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불공정한 차관 계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높아졌어요.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때 박정우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이 보여준 용기 때문에 우리도 더 힘이 난다고요. 국적을 떠나서 엔지니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팀에게서 배운 게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미션은 방글라데시 티스타댐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설계에 참여했던 댐이기도 했어요. 20년 전 젊은 엔지니어였던 제가 꿈과 희망을 안고 설계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티스타댐의 문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자식 수문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중국 본사에서 핵심 코드 제공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몬순 시즌이 시작되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수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하류에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치타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만약 댐이 붕괴되면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팀도 이번에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도와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계국 연합작전이 시작된 거였죠. 인도팀은 수문 구조 전문가들을, 일본팀은 정밀 계측 장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20년 전 설계 당시의 비상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전자식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수동 개방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댐 내부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개방해야 했거든요. 박정우 씨가 자원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제가 설계한 댐이니까 제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이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20년 전 젊은 마음으로 설계했던 댐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싶었거든요. 수문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거대한 물의 압력이 느껴졌고 언제 구조물이 붕괴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제가 그어놓은 설계 도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동 레버의 위치, 안전장치 해제 순서,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수문이 열렸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 5개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했거든요. 한국, 인도, 일본 엔지니어들이 각각 담당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6시간의 사투 끝에 모든 수문이 개방되었습니다. 통제된 방류로 수위가 안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리 박사님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엔지니어에게는 국경이 없다고,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박정우 씨를 배웅하면서 한강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물을 나누는 자가 진정한 강국이라고요. 그날 한강의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위한 기술, 생명을 구하는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엔지니어의 길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